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7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은 24년 7월 11일에 시행되는데요. 등급 컷은 EBS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인 7월 12일 기준으로 선생님이 메모를 했습니다. 화작 기준으로는 등급 컷이 9488 8169이고요. 엄매 기준으로는 91 85 78 66입니다. 화작과 엄매 차이가 3점 정도 차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계속 이런 추세는 유지가 되었던 것 같고요. 이번 시험은 6월에 비해서는 좀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문단에 보시면 빨리 읽는 것 그리고 대략적으로 읽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는 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음미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독서 목적을 인격 수양과 자기 완성에 두고 깊이 있게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졸독을 경계했고요. 영람을 경계했습니다. 졸독은 급하게 읽는 것이고요. 쫓기듯 읽는 것입니다. 요약본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람은 대충 훑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황은 글자 하나의 뜻을 새기면서 자세히 읽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특정 부분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선입견에 빠지고 주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에 가려 전체를 읽는 것이라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글자 구조를 파악하되 글 전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부분과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깊이 있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에 손과 입으로 읽기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했고요. 백기라고 했습니다. 소리되어 읽는 것도 소통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리고 내용도 이해를 잘할 수 있고요. 기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겸하는 함께 읽기를 독서법으로 권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기를 하면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비유를 해서 그다음에 학문과 덕을 닦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번 정답 간단히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은 글자를 하나하나 뜻을 새기고 난 다음 이렇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의 이유는 무엇인가? 요약본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쫓기듯 급하게 읽지 말라는 것이죠. 급하게 읽으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약본 읽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3번 문제가 정답률이 78%입니다. 이게 3번 한번 볼게요. 기억하기가 쉬웠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내어 읽었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건 아닙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 미학입니다. 미의 본질은 감정에 있답니다. 바로크 시대에 본격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크 이전에도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적 흥분인
바로 도덕적 성향 에토스에 영향을 미쳐서 음악을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감정 미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중세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음악의 윤리적 영향력 중시하고요. 음악의 교육적 기능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로 들어오면서 감정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특히 감정 음악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바로 객관화된 감정이에요. 감정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관적 감정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형식적 요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음악과 감정을 연결했고요. 그래서 청자의 감정은 바로 식변해낸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 감정미학은 전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작곡가 주관적 감정이 표현될 수 있다는 사고 전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과 독창성을 살릴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자도 음악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자율성과 개별성이 확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음악이 감정 표현에 가장 적합한 예술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음악의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 음악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 철학자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음악은 무생물인데 슬프다라는 소수어가 생길 때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죠.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환기론과 인지론 입장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은 두 입장의 환기론, 인지론의 공통점은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차이점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환기론 먼저 보겠습니다. 메트로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음악이 청자에게 특정 감정을 환기하고 감정을 표현한다. 결국 청자를 주체로 보는 입장이에요. 청자가 감정을 경험하고 청자의 감정에 근거하여 표현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변적 주관에서 찾고 있지 않느냐라고 인지론은 환기론을 비판합니다. 인지론의 대표는 키비입니다. 청자 감정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식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에 들어있는 형식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 청자가 인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환기론은 인지론을 비판합니다. 너무 청자의 청자의 기능, 청자의 역할을 제한했다고 지금 비판합니다. 로빈슨이 나옵니다. 로빈슨은 표현적 속성 인지론이죠. 그 다음에 청자에게 환기론이죠. 둘 다 가능하다고 절충하는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음악 내 허구적 존재를 상정하는데요. 그래서 청자가 상상해서 만든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소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인지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청자가 환기될 수 있다고 보았죠. 인지와 환기가 둘 다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청자의 감정이 페르소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로빈슨은 상상이론이라고 하네요. 인지론, 환기론을 종합한 절충적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정답률이 92%네요.
적절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4번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두 관점은 환기론과 인지론입니다. 그리고 절충한 관점인 상상이론, 로빈슨 얘기했으니까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치 물어봤고요. 낭만주의 시대에 자신의 감정을 능동적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게 중시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를 봐야 되겠죠? 낭만주의입니다. 마지막 문단에 낭만주의 찾을 수 있습니다. 능동이란 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청자도 능동적으로 이해해줬다. 그리고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인데 76%입니다. 음악의 표현성에 대한 정서 표현성에 대한 논쟁이 환기론과 인지론에서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게 되죠.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살펴볼게요. 모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공통점이었죠.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자, 본문에서 1문단입니다. 1문단에서 보시면 공통점 두 입장 모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근거 찾을 수 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모두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 변화를 인정한다. 여러분 인지론은 청자의 감정과 무관하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론이 청자에게 일으키는 감정 변화 무관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 81%네요. D를 보시면요. 3박자이지만 중간에 2박자로 리듬이 이제 바뀌어서 내 감정이 바뀌었다고 돼 있어요. 내 감정이 바뀌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내 감정이 바뀐 게 감정 주체가 작곡가에서 청자로 번갈아. 그러면 작곡가, 청자, 작곡가, 청자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니까 청자의 감정이죠. 작곡가하고 상관없는 거죠.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가 64%인데요. 이게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네 번째 해당될 정도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보기에 보니까 해강이라는 분이 나와 있는데요. 감정이 음악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음악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다고 본 키비의 관점에 동의한다. 음악에 감정이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보았잖아요. X가 되고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과 감정은 별개라고 보았고요. 음악이 교화할 수 있다는 음악론을 반대했습니다. 교화할 수 없어 교육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도덕 규범 유지하기 위한 도구도 비판했습니다. 음악의 본질은 자연을 닮은 조화로운 음악이라고 했고요. 형식적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발출된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것을 비판한다. 음악은 감정과 별개라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겠죠. 5번 보겠습니다.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한 걸 수용한다.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설명한 메트러버스의 입장에 수용했군. 그러면 여기 감정이 발출된다고 보았잖아요. 그죠? 그죠?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을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여, 그래서 사람마다 요게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기다 이네요. 여기다가 간주하다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10번부터 13번까지는 사회 경제 지문입니다. 자, 지문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를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조세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 조세 부담이 불공평해집니다. 조세 귀착은 그것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요. 정부는 조세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 귀착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법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를 경우에는 바로 불공평해지죠. 그걸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조세를 할 사람을 법적 귀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귀착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법적으로 납부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부담지는 것은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일부 정부가 가격 변동을 통해서 책임이 바로 그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떠넘겨질 수 있는 거죠. 예시 들어갑니다. 자료당 700원인 볼펜에 100원의 물품세라는 조세가 부과가 됩니다. 공급자에게요. 그럼 법적 귀착은 당연히 공급자가 맡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더 받으려고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 가격이 생기는 것이고요. 만약에 700원에서 760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생산자, 공급자는 우리 실제로는 700원에서 100원을 뺀 600원의 이득이 남겠죠. 받겠지만 760원으로 오르게 되면 760원에서 100원을 뺀 물품세를 별도로 뺀 66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세 부과 이전보다는 6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100원에서 이제 40원으로 좀 줄게 됩니다. 근데 수요자가 60원을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60원의 조세 부담이 수요자에게 떠넘겨집니다. 그러면 100원이 바로 60원은 수요자가, 소비자가, 그리고 40원은 공급자가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100원에서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요 60원은 떠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760원에서 실제로 갖게 되는 것은 100원을 빼면 660원이 되는 것이고요. 공급자는 40원의 부담이, 수요자는 60원의 조세가 귀착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귀착이 되겠죠. 그리고 결국 수요자가 떠맡게 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러면 균형 가격 760원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더 낮은 금액을 공급자는 갖게 되겠죠. 결국 이런 전가 때문에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조세 부담을 많이 느낄까? 그것은 수요량 공급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인 가격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완만합니다.
반면에 바로 영향을 적게 받는다, 즉 둔감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작다가 됩니다. 그때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됩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이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공급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가 큰 재화보다는 거래량이 적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를 늘리려고 할 때 정부가 거래량이 적게 줄어드는 요 재화, 즉 가격 탄력성이 작은 재화를 선택하게 된다가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4번 문제. 84번이 아니죠. 84%인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에서 보면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법적 부담을 가진 사람이 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면 이 사람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법적 책임이 아니라 실질적 책임, 경제적 귀착,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경제적 귀착이 있는 사람의 부담을 늘려주는 것이죠. 이 사람을 줄여주고 이 사람을 늘려주는 겁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공평하다가 나오는데요.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1문단 첫 번째 줄에서 법적으로 가진 사람과 실질적 납부가 다르면 불공평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부담이 법적으로는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불공평해지게 되겠죠. 공평한 게 아닙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A를 바탕으로 비례 반비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공급 가격 탄력성을 물어보는데요. 나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선택했어요. 누가 더 조세를 많이 부담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급 곡선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지금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가 가파르다를 통해서 여러분 추론해야 됩니다.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가파른 것은 여기 있네요. 물어보는 게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가격 탄력성은 작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작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은 가가 작겠네요. 그러면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을 좀 소거해 보겠습니다. 일단 4번 소거했고요. 1번 소거했고요. 5번 소거했습니다. 2, 3번 중에 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더 조세 부담이 많으냐 이를 따져보겠습니다. 조세 부담이 더 많은 쪽은 수요자인가 공급자인가.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 작은 쪽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은 쪽은 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수요와 공급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은 바로 공급이 되겠죠. 왜냐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고 했으니까 수요보다. 그러면 공급자가 정답이 되겠네요. 공급이 더 작기 때문에 정답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12번에 아까 우리 볼펜 나왔던 얘기랑 좀 적용을 같이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품세를 수유자한테 부과했다고 되어 있어요. 1,000원짜리 빵에 200원짜리 물품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쌤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물품세는 수유자에게 법적 귀착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품세를 수유자한테 부과하면 물품세는 수유자에게 법적 귀착이다. 이거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 있는 문단에서요, 물품세를 공급자한테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법적 귀착이 공급자가 되죠. 물품세 공급자, 법적 귀착 공급자. 그러면 1번 선지도 물품세 수요자, 법적 귀착 수요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수요자한테 물품세를 200원을 부과하게 되면 1,000원을 주고 빵을 사는데 1,200원을 주고 빵을 사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수요자는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곡선은 파란색 곡선으로 바로 왼쪽 아래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바로 그 공급과 수요에 만나는 교점이 B가 됩니다. B에서 가격은 하락하고요. 그리고 수량도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번에서 수요자가 지불하는 빵 한 개 가격이 얼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920원이지만 바로 물품세는 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1120원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실제로 갖는 금액은 얼마이냐? 공급자는 920원을 받겠죠. 왜냐하면 물품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4번에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자에게 전가된 조세 부담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소한 만큼 바로 조세 부담이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에서 920원을 뺀 80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쌤이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르개가 나와 있는데요. 답을 찾는 방법은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월급이 나와 있죠. 정답 1번입니다. 여기는 갈비, 다음에 단어, 다음에 나는, 다음에 등산객은. 그러면 숫자가 나온 걸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니까 틀렸고요. 단어, 갈비 틀렸고요. 정답 1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부터 17번까지 과학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과정이 좀 복잡했죠, 여러분. 정보에서 정보가 누적되고.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포 자멸사가 적절히 일어나야 좋은 겁니다. 세포 자멸사는 세포가 자기 내부에 있는 효소를 활용해서 그 자신의 핵, 그다음에 DNA 등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괴사는 외부적 요인인 것이고요. 세포 자멸사는 능동적인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세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올챙이 꼴이 사라지는 게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기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세포 자멸사는 신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정보인 세포 자멸사의 발생을 살펴보겠습니다. DNA가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다음에 호르몬이 부족해되는 세포가 손상되어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세포 내에 있는 BCL 단백질 농도가 바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막과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BCL2 단백질은 세포 자멸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포가 안 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감소하게 되면 세포 자멸사가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세포 자멸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면 이 BCL2가 감소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바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세포가 자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가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 분해 요소인 카스파제가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가 먼저 일어난 카스파제 9이 바로 실행 카스파제를 절단하여 활성화하게 되고요. 실행 카스파제가 DNA를 절단하여 붕괴하게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여러분 세포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BCL2 단백질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막이 파괴가 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카스파제가 활성화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스파제 9이 먼저 활성화 켜지고요. 그 다음에 실행 카스파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DNA가 절단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세포를 자멸시킬 수 있다. 그 다음 니은 가겠습니다.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세포 자멸사 유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 세포 독성 T세포가 있습니다. 얘가 자멸사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세포 독성 T세포가요, 이 감염된 세포를 바로 결합하게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결합하게 돼요. 그럼 결합하게 되면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구멍을. 누구한테? 바이러스 단백질이 있는 바이러스된 세포에. 그래 놓고는 단백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분비한다. 세포 독성 T세포의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통해서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하는 과립 효소 B를 이렇게 유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립 효소 B가 유입되면 실행 카스파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실행 카스파제는 DNA를 붕괴시키게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 감염된 세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세포의 표면에 요 바이러스 단백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T세포가 여기에 결합해서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게 됩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 그 속에 과립소수 B를 유입시키게 돼요. 그러면 실행 카스파제가 활성화되죠. 그러면 DNA가 붕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포 내부에서 실행 카스파제에 의해 DNA가 붕괴되면 자멸사한 세포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DNA의 사다리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포 형태도 변하게 되는데, 세포가 쪼그라든다고 되어 있고요. 세포핵은 분절된다고 했고요. 세포는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개의 층을, 세포막의 두 개의 층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의 식세포들이 자멸사한 세포를 인식하고 포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처리해서 포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괴사와 달리 염증 반응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 자멸사는 제거되잖아요. 비정상 세포,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글을 봤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세포 자멸사와 괴사는 그 염증 유발의 차이가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포가 손상되게 있게 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자외선 노출이라든지 호르몬 부족 같은 것이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T세포가 하는 역할 나와 있었죠. 파편화된 세포 어떤 과정으로 처리되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15번 문제 85%였는데요. 1번 선지를 보면요.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파제 활성화가 어떻게 되느냐?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호르몬 부족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호르몬 부족은 이문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단 맞죠? 이문단에 호르몬 부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스파제 활성이 어떻게 되느냐? 가스파제 활성이 잘 되죠, 여러분. 실행이 되죠.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보겠습니다. 죽은 세포 DNA가 사다리 모양입니다. 그게 특징이라 볼 수 있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었습니다. 3번 선지, 4번 선지 보겠습니다. 괴사한 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괴사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틀렸죠?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세포의 세포막이 뒤섞인다는 표현을 찾아볼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세포막의 두 개 층이 뒤섞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 세포 자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세포 자멸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염증이 아닙니다.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세포 자멸사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멸사 했다 한 경우에는 여러분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되기 전에 다 먹어버리죠. 16번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니은에 물어봤습니다. 기억하고 니은 세포 자멸사와 세포 자멸사의 유도 두 개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DNA 결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세포 내 단백질은 여러분 BCL2를 말하는 겁니다. DNA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세포 내부 효소, 세포 내부 효소가 맞죠. 세포 내부 효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세포 내부 효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에서는 세포 외부 효소가 세포의 DNA 절단한다. 여러분, 절단하는 거는 실행카스파제잖아요. 실행카스파제는 세포 내부 바로 효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똑같은 실행카스파제이기 때문에 세포 내부 분해 효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DNA를 절단하는 것은 실행카스파제였어요. 그렇죠? 실행카스파제입니다. 실행카스파제. 실행카스파제는 여러분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둘 다 세포 내 효소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3번 미토콘드리아의 내에 물질이 방출되어야 일어날 수 있다. 기억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선생님이 이번엔 오렌지 색깔로 해보게, 이게 오렌지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의 막이 파괴되면서 안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출되어야 하는 게 맞죠. 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답 3번이 되고 4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DNA를 분개시키는 효소가 카스파제에 의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활성화된다. 자, 그러면 DNA를 분개시키는 효소는 실행카스파제죠. 실행카스파제가 카스파제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그러면 기억은 맞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요거는 민트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카스파제 9이 그죠? 실행 카스파제를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실행 카스파제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 때문이냐면 과립효소 B 때문입니다. 카스파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마지막 17번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 가를 보면 그 3개월 이내에 신생아 두뇌에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지 않은 세포가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올챙이 꼬리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외선이 조사된 세포는 자멸사를 하게 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A를 종양세포 집단 배양 접시에다가 처리하는 실험을 했더니요. 그 다음에 카스파제 3가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BCL 양은 감소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자외선이 조사가 되었잖아요. 이번에는 쌤이 흑백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외선이 조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외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외선이 노출되었습니다. 생존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A는 비정상 세포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렇죠? 불필요한 걸 제거하고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걸 제거하니까. 5번 보겠습니다. 3개월 후부터는 자멸사가 감소하겠죠. 일단 A를 종양세포 처리 후에 직후부터는 자멸사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죠. 그 근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쌤이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양세포 처리한 다음부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양세포 집단에 처리하는 실험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보시면 카스파제 3가 활성화됐고요. BCL 발현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포 자멸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근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을 보시면요. 카스파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자멸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BCL 발현량이요. BCL 발현량인데 요게 BCL의 농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발현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BCL 단백질에 감소한다는 것은 자멸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건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독서 지문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문학 강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부터 22번까지 고전 수필이 섞여 있는 갈래복합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신희의 단가 6장인데요. 이 작품은 수능 특강 연계교재죠. 문학의 고전시가 6번 작품으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3월 모의고사에 우알가가 연계된 후에 또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작품 해설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에 힌트가 없는 걸 보니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힌트를 제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1장. 대장부의 할 일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 단으로 좀 옮길게요. 할 일을 모르느냐. 효제 충신 밖에 할 일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있겠어요. 효제는 효도, 그다음에 형제간의 우애, 그다음에 충성과 신의, 믿음, 인간의 도리에 할 일은 다만 이것인가 하노라. 자, 그러면 대장부의 할 일은 효제 충신이고 이게 인간 도리에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장에 보면은 솔이 나왔고요. 각주를 보면 여러분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화자가 귀양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소나무는 매난국죽송해서 보통 절개를 말하는 겁니다. 난이 일어났고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어는 도끼입니다. 도끼가 날쌔다는 것은 도끼로 소나무가 베어졌다는 얘기이죠.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인 탄압, 유배나 사약을 내리는 등의 정치적 탄압입니다. 우로가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했으니까 우로는 비와 이슬이죠. 그러면 이것이 깊다는 전제가 되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보겠다는 것은 정계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소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는데요. 제비가 날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날다라는 비자입니다. 날다. 그러면 제비가 나는데 귀양 온 유배객의 마음은 끝이 없어서 한숨 겨우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제비는 날고 있고 화자는 구속된 상태죠. 화자는 유배지에 갇혀 있고 제비는 자유롭게 날고 있기 때문에 대조가 됩니다. 자, 눈설자에 달월자입니다. 매난국죽 하는 것은 충신절개 지조. 그러면 창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향기가 납니다. 매화의 향기겠죠. 그러면 호접은 호랑나비예요. 호랑나비가 바로 이 향기를 안다면 애끈인가 하노라. 그러면 호랑나비는 임금을 상징합니다. 나의 충성심을 안다면 임금도 속상하시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그 15번 문제를 풀미에 있어서 제비가 여름 철새라서 계절감을 드러낸다. 또 매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삶의 덧없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인생무상이라고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인생무상을 느낄 때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늙었을 때가 있습니다. 늙었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죽었을 때 요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나라 망한 것도 아니고 늙은 것도 아니고요. 뭐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이게 15%나 되었었네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인데요. 소나무가 베어지게 한 부근에 우로인 임금에 대해서 실망한 건 아니죠. 제비가 날고 있는데요. 한탄, 한숨 겨우 하노라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나비를 예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난리 후의 상황은 적객의 회포가 여러분 세상과 단절은 아니죠. 그 다음에 비를 보고 있는데요. 창문을 이게 향기 맞는 상으로 연결되어 현실 도피 아닙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하기 전에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부정적 현실이 나오는데요. 자연물이랑 연결된답니다. 자, 억울하게 유배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비가 분별되지 않은 부정적 현실을 자연물에 빗대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까지 읽고 나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만분가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좀 넓혀서 좀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은 배곡같이 순수한데요. 임금을 위해 지켰어요. 그런데 장한 어젯밤에 서리가 쳤죠. 그리고 대나무 절개를 말하죠. 차갑다고 하고 있습니다. 난초도 절개를 말하죠. 임금 계신 데를 바라보니 약수와 구름이 험하다고 있습니다. 달개 얼굴 첫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얼굴에 임금님을 그리워 그러하단 말인가. 초췌합니다. 그 다음에 파도가 천층이라고 지금 과장했고요. 장대에 백척에 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바로 내렸다고 되어 있고요. 연못에 억만길에 빠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면요. 지금 천층이다, 백척이다, 억만길이다. 저 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쭉 패스하고요. 불에 탔다고 되어 있고요. 난이 시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룡강에 떨어졌다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무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워한다고 했고요. 매화를 보내고자 바라보니 달은 예전에 보던 낯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은 임금을 상징해요. 그럼 임금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봄이 언제 올까? 눈비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넋조차 흩어졌고요. 내가 소매가 적셨다는 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고 죽을 누명을 벗겨 주실까?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운명이고 하늘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눈물이 흐르고요. 원통함에 억울해서 일어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우 뒤집어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 수 있는 문제 보겠어요. 자,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 정답 3번이겠네요. 뭐 여기 노란색 보시면 천층, 백척, 억만길, 뭐 흑룡강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쉽죠? 기억 보겠습니다. 효제 충신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다. 맞네요.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니은은 초췌한 얼굴이 임그리웠다. 그러면은 그리워서 수척해졌다. 맞겠죠? 디귿은 내 소매가 적셨다. 그러면 님과 못 만나서 슬프다. 이렇게 되겠죠. 내 누명을 벗겨 주실까? 이렇게죠. 그러면 화자의 결심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을 풀기 위해서는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자연물 관련되는 인간의 유사성의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원을 왜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기 위해서 좌우 반전하고 좀 크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원수인데요. 여러분, 원수는 부모님의 원수가 아니고 물의 근원을 말합니다. 근원이라는 말이 위에 바로 있죠. 물의 근원을 살펴보자. 자연과의 유사성 얘기했습니다. 자, 강, 회, 하, 현은 큰 물이다. 그런데 반총, 동백, 곤륜, 민산에서 나오는 것만 알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만 알고 내 산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물의 성질은 아래로 스며가는 것이다. 물 밑에 있을 때는 어쩌고 저쩌고 있다. 물 위로 나오게 되면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사람들이 물을 안다는 건 보이는 것에만 국한해서 보는 거죠. 근원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원을 미루어 흐르는 데까지 보인다. 그러면 물의 근원을 사람들이 아는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것을 살피겠는가?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보이는 것만 알고 표면적인 것만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만 인식하고 근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죠.
그러면 작가는, 화자는 이것을 비판한다는 겁니다. 근원을 알아야지 표면만 살피면 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화를 설명합니다. 내가 하동에 있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억측을 합니다. 안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근원을 청소해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땡큐 땡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사람이 세상에 쓰이는 거, 그다음에 버림받는 것도 비슷하다고 유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비가 인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를 행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외모와 언변으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자기는 물을 보는데 방술은 바로 근원을 근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 다시 반전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 21번이 있네요. 보면 하회, 하한, 강회, 하한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한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2번하고 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래로 스며 들어가는 것이죠. 물이 근원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말도 안 돼요. 근원에 왜 도달합니까? 여러분, 근원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근원이 여기 있다면 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흘러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솟구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죠. 지하수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러분 근원에 도달한다. 여러분 근원은 여기인데 여기가 근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에 화자가 화동에서 경험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뀐 계기 틀렸죠? 22번 가겠습니다. 22번은 여러분 그 달을 보고 예전에 보던 낯빛은 임금의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의 보고 싶다. 바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죠. 시비가 분별되지 않은 현실을 잘못에 빗댔다. 헛소리가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현대시 지문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26번 보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 대응하는 대상과 화자를 통해서 주제가 드러납니다. 자, 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금붕어. 그죠? 그러면 이상이 좌절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금붕어는 자유를 동경하지만 현실에 순응하는 존재. 사람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금붕어인데요. 금붕어는 어항박대기, 밖에 자유가 되겠죠. 오를 수 없는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금빛 비늘을 입었고 꽃잎파리 같은 꼬랑지가 눈이 가락지처럼 나와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아마 물을 갈아주는 것 같아요. 사료도 뿌려주고 그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은 결국 현실에 우리 순응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머리를 부셔서 막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노력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경을 느끼고요. 돌아섭니다. 결국 칼날의 흉내를 내지 않고 끊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봤더니 붉은 바다를 꿈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어항박대기, 바다, 헤엄,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부 다 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꿈을 오므려서 죽여버려서 침전하는 배설물처럼 나이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요 문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3번이죠. 23번은 영탄법 없습니다. 대비되는 거는 여러분 자유와 구속, 바다와 어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격을 보여다. 우리 그거 있었습니다. 뭐 화장한 거 있었습니다. 부르는 거 없었고요. 명령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화장한 따님 있잖아요. 그러면 금붕어가 달라졌다는 거죠. 오를 수 없는 지느러미 항아리 끊는 일이 없다.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 다음에
국경이라고 여겨서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를 떠올린 다음에 검푸른 비늘 얘기했죠. 그다음에 헤엄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설물 침전처럼 나이만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태도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다음에 25번인데요. 기역입니다. 기역은 어항입니다. 어항은 고유한 내면세에 틀렸고요. 안온하게 순응한 현실 생활, 내적 성찰 안 하고요. 유한한 존재 인식. 그럼 한계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지루하다. 지루하는 어항, 반복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나 작품 보겠습니다. 나 작품 보고 마무리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6번 문제로. 자, 정의성의 길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길은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추구하는 화자의 지향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결국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바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렇게 봤네요. 화자는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이상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아버지는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요. 어머니는 돈 벌기를 원하지만 나는 시에 눈을 뜨고 국어 선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가난한 티를 못 벗었고요. 사람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음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일에 그래서 화자는 화를 내죠. 내 사람아 하늘을 보아라 라고 했죠. 근데 사는 게 참 힘들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의지를 가지고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23번 문제 공통점 문제인데요. 여러분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은 없었습니다.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세속적 가치와 이상적 가치를 반대에 대조해 쓰는 정답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인데요. 니에는 여러분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마음 단디 먹고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자, 여러분 현실의 유혹이라 볼 수 있겠죠. 유혹이 와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무력한 자각을 드러내다. 나는 무력하구나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보기에서 의지라고 했잖아요. 5번에는 지난 시절의 그리움, 헛소리죠. 쌉소리죠. 그 다음에 2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턴하죠. 그리고 머리를 부시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순응하고 맙니다. 해초 살림에 와락와락 매개를 삼키고 싶은 건 자유로움, 세계 동경, 법관 되기를 원했지만 국어 선생을 가르치는 것 됐다는 것은 바로 양심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상을 결국 시를 짓지 못했지만 양심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지향하는 가치를 하는 의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죠. 결국 이런 살기 힘든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2개 남았군요. 고전 소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부터 30번까지 고전 소설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룰이죠. 국룰입니다. 보기를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윤지경전의 주인공은 윤지경이겠죠. 그러면 부당한 권력이라는 얘기는 그죠? 비판의 대상이죠. 그 횡포를 합니다. 근데 윤지경이 저항하니까 되게 멋있는 사람이네요. 애정을 성취한다고 하니까 여자 주인공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니까 주체적이긴 당연하죠. 주인공은 윤지경입니다. 그러면 강압적 왕권이라고 하는 게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비판한다는 얘기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애정을 성취한다. 앞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의를 중시합니다. 그럼 믿음을 중시합니다. 그럼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주인공이 윤지경이고요. 왕권은 부당하잖아요. 강압적이고. 그러면 대립을 합니다. 멋있네요. 목숨 걸고 대통령하고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토론을 합니다.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토론쟁.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애정소설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랭킹 3도 있고요. 27번에는 70%, 여기 엄매 기준으로 써놨어요. 그다음에 28번은 랭킹 1위 59%, 29번은 79%, 30번은 61%입니다. 여기가 가장 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학 지문과 함께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다. 근데 어찌 보면 제 분량이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를 이 부분을
찍고 안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읽어봤는데 관계를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휘를 챙겨가면서 이 작품은 조금 해설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기 들어갑니다. 희양군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세모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희양군 세모 칠게요. 계단 아래에 있다가 임금께 아래입니다. 비록 혼례는 하였으나 아직 첫날 밤을 지르기 전입니다. 이제 부마로 간택되었으니, 여러분 부마라는 단어는 왕의 사위를 말합니다. 왕의 사위를 말합니다. 간택되었다, 선택되었다. 사회가 아니고 사위. 왕의 명령을 순순히 쫓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니 거역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임금이 화난 얼굴로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였거늘 어찌 핑계를 대면서 감히 거절한단 말이냐. 지경이 우리 주인공이죠.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최씨 집안 여자와 혼례를 치른 일이 없었다면 어찌 감히 부마로 간택되는 은혜를 사양하겠사옵니까? 그러면 나는 최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부마로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이제 왕비가 있겠죠. 왕비가 있겠고, 왕비 이제 밑에 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주라고 할까요? 공주. 근데 이제 공주랑 게 결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윤지경을 마음에 들어서, 지경하니까 이지경처럼 느껴져서 윤지경이라고 쓸게요. 근데 최씨랑 먼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공주랑은 결혼 안 하겠다. 그거는 사이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얘기하면 임금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임금 나쁜 사람이야. 강압적인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필기할 때 조금 방해가 돼서요. 쌤이 오른손잡이라서. 네가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는 수석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헛된 뜻이 생겨서 옹주가 이제 공주죠.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이 아니냐. 가장 무엄하도다. 지경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기를, 신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졌겠사옵니까? 누구나 나 옹주마마와의 혼인을 원할 텐데 제가 어찌 꺼리오며, 신의 나이 아직 어리지만 제 말에 거짓이 없사옵니다. 조정의 명사들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사오니 그들을 불러 물어보옵소서 전하.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얼굴빛에 띄며 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혼례를 올려도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는 남이다. 옛 사례가 있으니 성종 대왕 때 경혜공주가 혼례를 하고 첫날 밤에 보내기 전에 돌아가셨다. 경혜공주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에 파혼하고 부마의 지위를 거두어 다른 여자와 혼인하도록 조치하신 일이 있는데 네 위엄이 성종 대왕보다 더하다는 것이냐? 지경이 아뢰기를, 논리적으로 지금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있네요. 논쟁을. 자, 그래서 임금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니까 윤지경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경우는 그와 다르옵니다. 그때 공주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제 아내 최씨는 살아있사옵니다. 신이 부모가 되면 최씨는 청춘 과부가 될 것이니 천하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제가 인륜을 끊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희양군이 아뢰기를, 빙체를 거두고 최씨를 다른 곳에 시집 보낸다면 어찌 홀로 늙겠사옵니까? 하니까 지경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겁니다. 희양군이 최씨를 딴 데 시집 보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시당초 희양군이 소관에게 공언하다가 최가에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희양군이 나한테 원래 혼인을 청했었다. 자기 딸내미를. 내가 최씨에 정하니까 지금 빡쳤다는 거죠. 그 일로 맺힌 마음이 있어 전하께 나를 부마로 천거한 게 아니고, 천거는 추천이란 뜻입니다. 리커맨드. 전하께 해를 끼치고 아부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외다. 조정 신하의 자식이 많거늘 아내를 얻은 신하에게 구태여 고하시고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박지 못하심이 한이로소이다. 박지 못하니까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좀 희양군도 까고 그다음에 임금도 까고 다 까버린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빡친 거죠. 하는 말이, 희양군은 과인의 동생이니 내게는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서 욕하고 사립판단에 어두운 임금으로 영렬하니 자식을 못 가르친 죄로 네 아비를 죄주리라. 여러분 아까 인물 관의 관계에서 임금을 세모 치겠습니다. 공주는 아예
왕비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이제 동생이 희양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좀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최 씨하고 결혼하기 전에 윤지경한테 먼저 구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윤지경이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 앙심을 품고 임금한테 추천을 해서 공주와 결혼하도록 윤지경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최 씨와는 혼례를 치른 것이지만 첫날 밤을 보내기 바로 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옹주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임금의 사위가 되라. 부마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양군하고 2대1로 배틀을 붙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지경이 웃으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신 지 19년에 1월 같으신 성덕이 심산궁곡에 미쳤거늘 유독 소인신에게는 박지 않으심이 이렇듯 하시니 신은 죽어도 항복지 아니하리리다. 그러면 되게 주체적입니다. 의지적이고 주체적입니다.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임금이 더욱 놓아여 말하기를 내 윤지경을 못 제어하리오. 군부를 욕한 죄는 금부에 잡아들이고 그 아비 윤현도, 윤현이 윤지경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오. 가두도록 하라. 기리를 받아. 기리는 이제 결혼하기에 좋은 날, 길한 날, 좋은 날을 말합니다. 혼례 준비를 하고 최홍일에게는 빙체를 도로주라. 그러면 여기서 윤현하고 최홍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제 윤지경의 아버지가 윤현인데 윤현에게 벌을 주겠다고 임금은 협박을 하고 있고요. 최 씨의 아버지가 최홍일이라고 결혼 무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금이 굉장히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네요. 그 당시 치고는 되게 혁신적이네요. 옹주 세모칠게요. 강제로 혼인을 했답니다. 지경은 옹주를 바로 박대하고 갈구고 최 씨와 지내려 합니다. 임금이 압박을 막 하니까 가족들은 최 씨가 죽었다고 거짓말하나 지경이 사실을 알고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부마가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부인 최 씨죠. 만났으니 떠날 줄을 알리요. 떠날 줄을 몰랐다. 비복은 계집종을 말합니다. 노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노비 할 때 노는 남자고요. 비는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종은 노복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복자거든요. 여자는 비복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쪽 집안 식구들을 모두 피해왔으니 종이 오거든 미리 나한테 알려줘서 내가 피할 수 있게 해줘 하고 부탁을 합니다. 부마는 지금 윤지경입니다. 윤지경 최부인을 만나 진중한 사랑이 전보다 배나 더하더니 한 방에 거처하면서 일시도 떠나지 않았다. 알콩달콩 살았다. 1억으로 여러 날이 되니 윤지경의 아버지죠. 생각하나 심사가 사나운 청계산에 있는 원당에 갔는가 하고 찾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옹주는 원래 부부간의 불화한 사이라 거취를 모르니 찾지 않았다고 하고요. 근데 임금은 조회에 여러 날 윤지경이 불참함 이상하게 찾으시니 그제야 찾기를 시작하여 신구집 청계산 절에 가봤다는 거죠. 근데 종적이 없었다는 거죠. 최씨 집에 있을 텐데 괴이하게 찾다가 부마가 타던 말이 있었다는 거죠. 최씨가 있는 곳에 갔는가 의심하여 가봤으나 미리 숨어서 보지도 못하고 거기도 아니 간 줄 알아 두루 찾아도 찾지 못한 지 수십일. 조정에서는 윤지경이 마음이 사납고 어지러운 나머지 미쳐서 달아나는가 의심도 하고 임금은 놀라서 밤낮 번민을 했답니다. 윤공이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영리한 하인을 시켜서 부지불가게, 그럼 부 빼면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뜻이 되겠죠. 들이닥쳐보라 하니 최씨 처소에 이제 발견한 거죠. 이대로 임금한테 꼰질렀답니다. 죄를 청하니 환관 김송아를 불러서 죄상을 밝히고 부르라는 이때 6월. 그래서 윤지경이 대청마루에 대나무 자리를 깔고 수놓은 방석을 베고 최씨 곁에 앉히고 발벗고 책을 보는데 시중 드는 계집종이 들어와 궁궐에서 사람이 왔다. 그 환관 김송환을 말하는 것이죠. 부마가 최씨를 곁에 앉힌 채 들어오라니 송환이 들어와서 중간 계단에 섰습니다. 중간 계단에 서니 부마가 방석에서 머리만 들어 보다가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왔냐? 우리 집에 왜 왔냐? 송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마를 잃은 지 20날이 지나자 전하께서 놀라서 술라도 못 드시고 지내더니 오늘에 이곳에 숨어 계심을 아시고 빡치셔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마가 일어나지도 않고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쓸데없이 부진을 하고 부질없구나. 신하가 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걸 꺼려 잡으시려고 보내니 조정에 애처하는 관원이 몇이나 잡아두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 애처가 들어봤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체포 몇 명 됐니? 라고 비아냥거리어서 얘기를 공시령 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거죠. 송환이 어이없어서 말하기를 어이없어서 부마께서 공주를 박대하시고 최부인의 혹하여 문안 불참하신 지 한 달 되고 또 박귀인 생신에 박귀인은 옹주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그 사위로서 그죠? 불참함을 문제하고자 하시더라. 우리 인물 간의 관계에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옹주 있었잖아요. 이제 왕비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귀인 박씨에서 난 이제 딸이 옹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옹주입니다. 옹주나 공주나 아무튼 공주 밑에 옹주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지경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러 말하기를 홍군은 어리석은 군주란 뜻이요. 어리석은 군주가 요첩에게, 요첩은 누구를 말하냐면 귀인 박씨를 말하는 겁니다. 소인과 합세하여 흉계를 깊이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현신 충량을 살해하고 천하박색 첩다를, 그러면 천하박색은 엄청나게 못생겨도 존못입니다. 위하여 나를 괴롭게 보채느냐. 간특한 첩의 생일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대단하게 구시더냐. 그저 신하를 보려 부르시면 가겠지만 신하를 나를 보고 싶어서 부르면 내가 가는데 박귀인 생일 불참죄 공주 박대한죄로 부르신다면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라고 졸라 멋있는 주인공 윤지경 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건 파악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서술자 개입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건 없었습니다. 현재 과거 이런 거 없었고요. 시간적 배경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인물 간의 대화 갈등 해결 안 되고요. 정답 5번인데요. 요거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간 요약해서 속도감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고 속도감을 부여하는 노란색은 노란색의 근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했고요. 28번 가겠습니다. 28번은 윗글에 대한 사건 파악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환관은 임금의 명을 전하며 돌변한 태도에 당황했다. 이런 거 없었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윤지경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 알려달라고 하인에게 당부했다. 여러분 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여기 보면은 얘기가 있습니다. 노란색 있습니다. 4번 윤공은 윤지경이 있을 거라는 의심되는 최씨 첩소로 사람을 보냈다. 어디 있냐? 여러분 윤공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 하인을 보내어 부시부시 들이닥치려 하니 최씨의 처소에 있더라. 하인을 시켜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노란색. 그다음에 5번 윤지경이 허황된 욕심이 생겨서 옹주와의 결혼을 거절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이제 9페이지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 아들이 헛된 뜻이 생겨서 옹주는 마음에 차지 않느냐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29번 A, B 문제입니다. A를 볼까요? A는 임금이 희양군은 내 동생인데 능멸하느냐, 나도 욕하느냐, 너네 아빠 혼내줄 거야. 그러면 뭐 상대방 헬류를 만류하는 것도 아니고요. 변심을 비판한다고 변심하지도 않았고요. 과오를 지적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꾸짖고 있고요.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3번, 4번으로 추렸습니다. B 부분 보겠습니다. B 부분은 환관 김송환이 왔을 때 요 보면은 임금을 돌려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죄인이냐? 그러면 상대의 제한한 적 없죠. 상대가 임금한테 오라고 했지 뭐 제한한 적이 없기 때문에 X가 되겠고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5번, 4번 같은 경우에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거죠. 아내 사랑하면 잡혀가야 되냐?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답 4번 보면 되겠고요. 30번 문제도 랭킹 3인데 여기 보시면 저는 그와 다릅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기존 애정소설과 차별성이라는 것은 왜 차별성이 있냐면 논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논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니 박지 못합니다. 임금 후드를 까는 거죠. 그러면 강압적인 왕권을 비판하는 모습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전하께서 보위에 오르셔서 성덕이 심상국에 미쳤다고 하는 데서 신의를 중시한다. 여러분, 신의는 누구한테 지키는 겁니다. 임금한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바로 최 씨한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신의를 중시하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정답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마지막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제 마지막 그 문학의 마지막 현대 소설 작품인데요. 보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기 항상 먼저 읽으셔야 돼요. 낙토의 아이들은 인간적 가치, 이제 긍정적이죠. 이것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무릉동의 사람들을 다룬다. 타인의 불행을 이용하려는 비인간적 가치관, 과도한 경쟁심, 부자연스러운 모습, 획일적인 모습, 그런 실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있지만 편안함이 주는 일상에 안주하여 극복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벽한 질서를 부지런은, 그러면 이것도 부정적이 되겠네요. 자, 그럼 교장 선생님은 나무가 물들어 매일 낙엽을 떨고 시작하면 환경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나무를 아이들을 몰려서 장대를 휘둘러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게 하고는 한 번에 쓸게 했다. 엽기적이네요. 무릉국민학교 교정의 나무들은 가을이 되기 전에 나목이 되어버렸다. 작년, 재작년. 나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시점은 공식이죠. 서술자가 납니다. 서술자가 나다. 서술자가 나인데 이러면 이제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부모인가 봐요. 발가벗긴 나무를 바라볼 적마다 정서의 불모지대를 보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다. 완벽한 질서를 위해 행해지는 그런 유의 무리가 완전한 학습을 위해서는 얼마나 행해지고 있을까. 또 눈에 보이는 무리가 저렇게 추하거늘 눈에 안 보이는 무리가 얼마나 끔찍할까라고 회의했었다. 그런 유의 회의에 사로잡히면 내 아이들이면 낙엽을 한꺼번에 떨구는 부자연을 강요당하고 있는 어린 나무과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지가 되네요. 나가 가책과 사랑으로 가슴이 저렸었다. 그런 불편은 변기에 앉아있는 동안 나의 것이었다. 아파트 생활 양식이란 티끌만한 불편도 허용 안 하는 것처럼 내 생활의 안일이란 내 마음의 불편을 또 물이 눈 녹듯 흔적을 때 그러면 안주하는 순응하고 안주하는 인물이 나가 되겠네요. 변기에 앉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불편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얌전한 소년이었을 적에도 뒷간에 앉아있는 동안만은 엄청난 모반을 꿈꿀 수가 있었던 나의 오랜 버릇 때문이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아이들이 엄마를 반겼다. 아내는 서양 여자처럼 능숙하게 뽀뽀하고 뺨에 포옹했다. 엄마, 우리 반이 수해 의원급에서 1등 했어. 경쟁이네요. 내일 신문사로 전달하는 대표를 뽑혔어. 딸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이제 기계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네요. 비인간적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통하단 내 새끼. 아내가 딸아이를 포옹하다 말고 옷장으로 달려갔다. 가만히 있자 뭘 입혀보내지 하고 옷을 막 찾습니다. 올여름 장마에는 구시가에서는 지독한 물난을 겪고 많은 수재민을 냈다. 각급 학교 바로 사회단체에서 구호 금품을 걷기 시작했다. 무릉국민학교는 수재민뿐만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에도 열성적이었다. 다른 학교와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신문에 자주 오려냈다. 수재민은 여름마다 잘도 생겼고 온정을 기다린 불우이웃 겨울마다 잘도 생겼다. 무릉국민학교가 이름을 떨친다. 부정적이네요.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과도한 경쟁이고 부자연스럽고 획일적인 모습입니다. 1등에 대한 집착이 대단한 교장 선생님은 무릉국민학교 1등 모금시적 올리기는 방법으로 바로 경쟁을 붙이는 묘안을 강구했다. 모금 실적이 우수한 반은 상장을 주고 칭찬하고 그다음에 학교 대표내서 정근하는 영광을 준다는 게 그거였다. 교장 선생님도 청소 환경미화 실력고사도 고운 말쓰기도 경쟁 붙이기를 좋아했다. 조그만 아이들의 가슴이 경쟁의식으로 고무풍선처럼 충만하도록 그야말로 교육의 사명이라는 신념에 투철했다. 부정적이네요. 딸애이는 부반장이다.
상장을 타고 걸어 놓았지만 모금한 걸 전달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영광만을 놓치고 말았다. 그때 아내 딸은 어서 여름이 와서 수해가 빨리 나기를 바라는 비인간적 모습입니다. 이 단지의 가장 높음은 증권회사 건물이다. 증권회사 무릉출장소가 모여있는 건물이만큼 거대하다. 금속성 광택을 지니고 하늘 높이 예리하게 솟아있는 꼭대기까지 현기증이 난다. 그리고 내가 압도당하는 것은 높이 때문도 있지만 오래지 않은 아내가 건물과 인연을 맺을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다. 저녁 낮을 이 산책을 나왔는지 외식하는 오락가는 가족이 눈에 많이 띈다. 가족이라며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둘 데리고 있는다. 그리고 아이들끼리 아는 척도 한다. 다 어른처럼 새침하고 예의 바르게 아는 척을 한다. 이게 좀 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의 아는 척을 안 했지만 한 사람도 낯설지 않다. 비슷한 옷차림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다. 타협적이면서 깔보는 듯한 표정 때문에 한 핏줄 혐오감 섞인 친근거려 그들에게 느끼게 된다. 잘 사는 사람의 우월감으로 남을 깔보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할 수 있는 이중성이야말로 아내의 개성일 뿐만 아니라 무릉동 주민의 특성이었다. 나는 별안간 내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순수한 정체성, 본질적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양식적으로 갔다. 침침하고 거울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 나를 볼 수 없죠. 여기저기 부부와 아이들, 가족이 눈에 띈다. 능수능란하게 권태롭게 칼질하는 아이들이 물끄러미를 바라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 바로 아이들이 어른을 축소해 놓은 것 같아 보여서였다. 엄마,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작은 어른이었다. 성장시키기 억제해 놓은 분재나무처럼 묘목과 다른 것처럼 옷 입은 것도 태도도 그리고 아이답지 않았다. 그리고 호기심 없는 타협적이고 깔보는 듯한 표정이 아이들을 답지 않게 하고 있었다. 아이들답지 않은 발견이 새삼스럽게 캐캐묵은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그 발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 낙토라는 것은 낙원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되게 반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인 그 낙토도 그렇고 무릉동, 무릉국민학교 이런 것도 다 반어적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좌우 반전해서 문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1번 문제네요. 31번은 서술상 특징 문제입니다. 뭐 과거 해상 갈등 해소도 아니고 외양 묘사도 아닌 겁니다. 긍정적인 거 아니고요. 서술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야기 내부 서술자. 나 정답 4번이죠. 94%네요. 32번 문제입니다. 5번에 우리 교장쌤 노력으로 작년보다 모금 수준 우수해진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재 나무는 부정적이죠. 그러면 교장쌤이 추구하는 질서와 모순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옷을 골라주는 아내의 불안은 아닙니다. 기대죠. 젊은 부부의 특성을 지니지 않은 양식집 속 아이들이 아니죠. 분재 나무는 그리고 아이들답지 않은 거리의 이중성을 강화시켜주죠. 금속성 광택 무릉동 주민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가 분재 나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34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엄매도 문법은 풀이를 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내 얼굴이 보고 싶다. 거울을 못 봤죠. 본질을, 정체성을 파악하고 싶다는 겁니다. 안주하는 태도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내 얼굴은 나의 원래 본질, 문제의식, 정체성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안주하는 건 부정적이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 강의. 보기를 먼저 읽어볼까요? 보기. 문법 1페이지입니다. 전체는 17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네요.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세국어, 근대국어 표기의 특징을 물어볼까요? 표기와 연음되는 환경의 표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종성 표기를 보면 원칙적으로 8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그녀 드라마 보세요. 그 8종성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종성 표기를 8개로 제한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꿀 때 바뀐 대로 적는다라는 뜻입니다. 발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요 피읍하고 지읒은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디귿 시옷이 이제 발음이 비슷해지면서 디귿을 시옷으로 적게 되고요. 하나 빠지게 되겠죠. 디귿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녀 드라마 보세요. 그녀, 그죠? 그녀 드라마 보세요. 개나리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는 그녀 드라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개나리만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얘는 8종성법, 얘는 7종성법이 됩니다. 연음되는 환경의 표기를 보자. 받침이 있는 체언, 용언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으면 조사어미도 연음이 됩니다. 소리 나눌 때는 이어적기가 나타나네요. 샘이 깊은 물은 이런 게 이어적기가 되죠. 그리고 뭐 비에도 뭐 끊어적기가 있다고 하고 거듭적기가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35번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35번 문제가 좀 어려웠는지 이 문제가 여러분 70%입니다. 자,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8종성법을 국한한다는 것은 형태에서 환경에 따라 모습을 그대 바뀐 대로 적는다는 거죠. 그럼 표기가 이렇더라도 발음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읍하고 피읍은 발음이 같기 때문에 피읍을 비읍으로 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별된 게 아니라 발음은 같았다. 디귿 시옷의 발음이 구별이 어려웠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쌤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디귿 시옷 발음이 구별이 어려웠다. 그러면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여기 나와 있는데 디귿 시옷이 발음이 구별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그 다음에 7종성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8종성법이 아니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ABC에 해당되는 걸 물어봤네요. ABC는 예외를 물어봤잖아요. 쌤이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예외는 바로 피읍이나 지읒처럼 바로 개나리만 보세요.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아닌 걸 찾아야 되니까 시옷이 왔죠. 그리고 반치음, 디귿, 치읍, 피읍입니다. 그러면 이게 8종성법 그녀 드라마 보세요. 아닌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귿이 되면 안 되겠고 시옷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녀 드라마 보세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1번 3번을 제외했습니다. 자, B 부분 볼게요. 여기 끊어 적기가 나왔고 체언이 받침이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나와 다마는 체언이 아니죠. 여러분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대명사, 수사를 말합니다. 체언은 명대수를 말하는 거죠. 명사, 대명사, 수사. 안다, 담다는 동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제끼고 요 4번, 5번에서 보면 되겠죠. 시옷, 거듭적기입니다. 거듭은 2번 적어야 되는 거죠. 거듭적기를 2번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역 2번 적었네요. 리을 1번 나왔고요. 미음 2번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틀렸네요. 정답 5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7번 문제입니다. 자, 1번에 할게가 나와 있는데요. 관형사형 리을이 아니죠. 할게는 리을게라고 하는 바로 평서형 종결어미가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할게. 다음에 38번입니다. A는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가 없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과거 있네요. 객체 없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과거 있습니다. 명사절 있습니다. 정답 3번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9번 문제인데요. 과거를 가리킨다 했는데 미음의 경우에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가 되겠죠. 미래 1번 제낄게요. 그 다음에 기억의 시간대가 시옷보다 나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미 와 있고요. 시옷은 먼저 들어가서 책 보고 있을 게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가 현재가 되겠죠. 현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미래가 된다면 나중이 아니죠. 그래서 2번도 제꼈습니다. 니은에 가리킨 어제 우리 회의할 때 있었다는 거는
승준이, 아영이, 민찬이 하고 서우가 같이 있었죠. 이 네 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네 명을 말합니다. 네 명. 그 다음에 리을이 가리키는 대상. 그러면 리을은 자기 넣는다는 서우를 말하죠. 서우에 포함됐었겠죠. 어제 회의할 때는 있었고 그때 내가 넣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답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월 결과를 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대체로 쉽게 나왔지만 좀 결과가 안 좋은 친구들은 아마 기말고사 끝나고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시간 관리를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9월 모의평가와 그 다음에 수능은 교육청과 경향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객을 굉장히 많이 시키죠. 그 남은 기간 동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잘 복습하시고 시간 관리도 좀 연습을 잘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